양손을 빙판에 짚었습니다. 올림픽 결승에서요. 시속 47km로 달리다가 코너에서 휘청거렸는데 넘어지는 대신 양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빙상 종주국에서 온 사람인데요. 스케이트를 15년 탄 사람인데요. 쇼트트랙은 비주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스케이트 선수한테 슈퍼카 이름이라니 팬들이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밀라노에서 직접 봤습니다. 후반에 터지는 그 스피드, 13개 메달의 레전드를 추월하는 22살 넘어질 뻔하면서 양손으로 버티는 진위엄. 그리고 저는 태극기를 락커에 붙여놨습니다. 네덜란드 링크장 락커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이건 빙상 종주국에서 온 제 자존심이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람보르길리. 밀라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SNS를 뒤지다가 그 별명을 처음 봤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한테 붙은 별명인데 람보르기니에서 따왔다고 하더군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전부 후반에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앞 선수들을 하나씩 제끼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엔진 달린 거 아니냐, 사람 맞냐는 반응이 달려 있었고 저는 피식 웃으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스케이트 선수한테 슈퍼카 이름이라니 팬들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고 저는 관중석 맨 앞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은 열기로 가득 찼는데 얼음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피부에 와닿았고 저는 그 냉기가 익숙하면서도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고 아버지가 지역 클럽 코치였으니 저한테 얼음은 거실 바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빙상은 네덜란드의 종교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겨울에 운하가 얼면 출퇴근길에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는 축구만큼 시청률이 나옵니다. 올림픽 빙상 메달 순위에서 우리는 늘 최상위권이었고 저 역시 그 자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얼음 위에서라면 네덜란드를 이길 나라는 없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쇼트트랙은 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쇼트트랙을 스피드 스케이팅의 변형 정도로 봤습니다. 짧은 트랙에서 여러 명이 부딪히며 도는 경기, 기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속도, 경쟁과는 결이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했고 네덜란드에서 쇼트트랙은 비주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보러 온 건 반쯤은 호기심이었고 반쯤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람보르길리라는 선수가 정말 별명값을 하는지 아니면 팬들이 부풀린 건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선수들이 트랙으로 입장했습니다. 김길리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160cm 정도. 저보다 훨씬 작았고 솔직히 운동선수라기보다는 그냥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는데 SNS 영상에서 본 폭발적인 이미지와 실물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네덜란드 국기를 든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네덜란드 아저씨가 주황색 머플러를 흔들면서 오늘은 메달 하나 따야지라고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고 심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김길리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선두로 치고 나간 건 미국 선수였고 그 뒤를 이탈리아 선수들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김길리는 3위, 아니 4위 언저리에서 느긋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선수야? 느린 거 아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람보르길리라며? 슈퍼카라며? 저 정도면 우리 네덜란드 선수도 이기겠는데요. 저는 팔짱을 끼고 편하게 앉았습니다. SNS 영상은 역시 과장이었구나, 편집의 힘이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김길리의 표정이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올림픽 결승에서 4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김길리만 혼자 산책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팔 동작도 일정했고 어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건 느린 게 아니라 힘을 안 쓰고 있는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건가? 저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봤던 SNS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전부 후반에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다가 이기는 영상이 아니라 뒤에서 달리다가 마지막에 추월하는 영상. 혹시 이게 원래 저 선수 스타일인 건가?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별거 아니네 했던 제가 바보 같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야, 근데 저 선수 왜 저렇게 여유로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몇 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첫 코너를 돌았습니다. 선두는 미국 선수였고 이탈리아 선수 2명이 바로 뒤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김길리는 4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도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러다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은 순위 싸움이 치열한 경기라서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김길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슬슬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람보르길리 별명값 못하네. 그냥 SNS에서 부풀린 거였어. 2바퀴, 3바퀴가 지났습니다.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위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코너마다 어깨가 부딪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경쟁을 보면서 긴장감을 느꼈는데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길리만 조용했습니다. 선두권 선수들은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힘을 쓰고 있었는데 김길리는 팔 동작이 처음이랑 똑같았습니다. 작고 일정했고 어깨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건 아직 힘을 안 쓰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올림픽 결승에서 왜 힘을 안 쓰지? 5바퀴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 하나가 아웃코스로 크게 돌면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리안나 시겔이라는 선수였는데 개최국 관중들이 환호했고 이탈리아 국기가 여기저기서 흔들렸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김길리는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4위. 아니, 잠깐 5위로 밀렸다가 다시 4위.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저씨가 또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저 선수 뭐야, 그냥 구경하는 거야?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김길리의 표정이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올림픽 결승에서 4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앞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구경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나는 것 같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봤던 SNS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전부 후반에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다가 이기는 영상이 아니라 뒤에서 달리다가 마지막에 추월하는 영상.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저게 원래 저 선수 스타일인 건가? 일부러 뒤에서 힘을 아끼고 있는 건가?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두권 선수들의 어깨가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김길리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랑 똑같은 팔 동작, 똑같은 리듬, 흔들림 없는 어깨. 저는 옆자리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저 선수 힘 안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트랙을 다시 봤습니다. 진짜네. 혼자 편하게 달리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김길리를 봤습니다. 여전히 4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별명값 못하네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 같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선수 뭔가 있어. 뭔가 준비하고 있어.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경기는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트랙을 주시했습니다. 김길리가 언제 움직일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길리의 위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승이 시작되고 첫 몇 바퀴가 지났는데 김길리는 3위, 4위 언저리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두는 미국 선수였고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 그 폭발적인 가속을 봤는데 왜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는 거지?
SNS에서 봤던 영상들은 전부 김길리가 다른 선수들을 추월하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뒤에서 따라가고만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다 따라잡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워낙 순위가 자주 바뀌는 경기라서 뒤에서 달리다가 앞 선수가 넘어지면 어부지리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운에 기대는 거였습니다. 실력으로 이기려면 앞에서 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온 사람이라서 선두에서 페이스를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김길리의 레이스 운영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5바퀴째 이탈리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아리안나 시겔이라는 선수였는데 아웃코스로 과감하게 추월해서 선두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 관중들이 환호했고 경기장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김길리는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3위, 아니 4위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는데 이상하게도 김길리의 표정은 초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김길리의 팔 동작이 일정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선두 경쟁을 하면서 팔을 크게 휘젓고 있었는데 김길리는 마치 웜업을 하듯 리듬을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일부러 뒤에서 달리는 건가? 그런 전략이 있는 건가? 7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웃코스로 크게 돌면서 추월을 시도했고 순식간에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고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김길리는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최민정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왜 따라가지 않는 거지? 저는 점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길리가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까까지 힘을 아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속도가 붙었고 코너를 돌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뭐지? 아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엔진이 켜진 것처럼 기어가 바뀐 것처럼 갑자기 다른 속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이 터져나갔습니다. 김길리가 최민정과 나란히 달리다가 스피드를 더 올렸습니다. 최민정이 안쪽, 김길리가 바깥쪽을 동시에 파고들면서 앞에 있던 선수들을 추월했고 두 사람이 1, 2위로 올라서는 순간 한국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트랙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계산된 거였습니다. 초반에 뒤에서 달린 건 힘을 아끼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선두 경쟁을 하면서 체력을 소모하는 동안 김길리는 뒤에서 지켜보며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김길리가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2분 32초 최민정이 바로 뒤에서 2위로 들어왔고 한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경기장 함성이 귀를 때렸고 저는 박수를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건 대단하다.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 선수한테 감탄하는 게 좀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체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힘을 쓰고 언제 아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올림픽 결승에서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저는 전광판에 뜬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후반에 폭발할 수 있으려면 체력이 보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해야 저런 레이스가 가능한 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도 선수인데 저건 제가 알던 스케이팅이랑 결이 달랐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김길리가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고 최민정이 바로 옆 은메달 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주변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국 관중들이 우르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사람,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 심지어 울면서 박수치는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야 하나? 저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한국 선수 시상식에 일어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한국 관중들 사이에 끼어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도 벌떡 일어났고 저만 앉아 있으니까 시야가 막혀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는데 타이밍이 애매해서 혼자 뒤늦게 일어난 꼴이 됐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한국 국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주변 한국 관중들이 전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라서 못 알아들었는데 뉘앙스로 보니까 같이 불러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사를 모르잖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만 벙긋거리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났고 옆자리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뭐해? 저는 속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시상대에서 김길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경기할 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달리더니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정도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고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가슴에 닿았는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아저씨가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옆을 봤는데 아저씨가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울어요? 제가 물었더니 아저씨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몰라, 저렇게 어린애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우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까까지 네덜란드 국기 흔들던 사람이 한국 선수 보고 운다고요? 우리 선수 응원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감동은 감동이지. 너 안 감동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뭔가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 선수한테 감동받았다고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링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길리와 최민정이 태극기를 펼쳐들고 천천히 걸으면서 관중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한국 관중들이 앞으로 쏠리면서 저도 같이 밀려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맨 앞줄 난간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짜 가까웠습니다. 한 2미터? 저는 얼떨결에 그 얼굴을 봤는데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근데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고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들어야 하나 박수를 쳐야 하나 멈칫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아주머니가 제 팔을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또 한국어였는데 이번에는 뉘앙스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진 찍어. 저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는데 김길리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저는 최민정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흔들려 있었고 태극기 빨간 부분만 크게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빵 터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너 사진 못 찍는구나. 저는 부끄러워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15년 동안 스케이트 타면서 대회 사진은 수백 장 찍어봤는데 정작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지나갈 때는 흔들린 사진 한 장 건졌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뭔가 씁쓸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트랙 한 바퀴 8초 4, 남자 선수들도 혀를 내두를 스피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쇼트트랙 트랙 한 바퀴가 111.12m인데 그걸 8초 4에 돈다고요?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해서 속도 감각이 있는 편인데 저 숫자가 얼마나 미친 건지 바로 느껴졌습니다. 아저씨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뭐 봐.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걸으면서 기사를 더 읽었는데 김길리 나이가 22살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거였습니다. 거의 동갑인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저는 관중석에서 흔들린 사진이나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한테 말했습니다. 나 내일 계주 결승도 볼래요. 아저씨가 피식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아까 비행기에서 람보르길리 별명 보고 코웃음 치지 않았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맞았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나는 이쪽이야, 잘 가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었고 저는 오늘 재밌었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아저씨가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사진은 좀 연습해라. 저는 부끄러워서 손만 흔들었고 아저씨는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밀라노 밤거리가 차가웠는데 머릿속은 아까 경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후반에 터지는 그 스피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는 순간 시상대에서 우는 얼굴. 자꾸 재생됐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봤던 숫자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트랙 한 바퀴 8초 4. 저는 그게 얼마나 빠른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은 다음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쇼트트랙 트랙 한 바퀴는 111.12m. 그걸 8.4초에 돈다는 거니까 111.1이 나누기 8.4. 초속 13.2m. 저는 그 숫자를 시속으로 환산했습니다. 13.2 곱하기 3.6. 시속 47.5km.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속 47km요? 그것도 직선 주로가 아니라 코너를 돌면서요? 저는 비교 대상을 찾아봤습니다. 자전거 평균 속도가 시속 2530km. 프로사이클 선수가 전력 질주할 때가 시속 4045km. 김길리는 스케이트로 코너를 돌면서 프로사이클 선수보다 빠른 속도를 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저도 스케이트를 탑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라 종목은 다르지만 얼음 위에서 속도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직선 주로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도 힘든데 짧은 트랙에서 코너를 돌면서 저 속도를 유지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첫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8시간이요? 하루에? 저는 네덜란드에서 아마추어 선수로 하루에 34시간 훈련합니다. 학교 수업이랑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 그 정도도 빡빡하다고 느꼈는데 한국 대표팀은 제 2배가 넘는 시간을 훈련한다고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선수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체력백을 다 쓴 느낌이다. 항상 마지막까지 다 쓰고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까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지쳐서 어깨가 흔들릴 때 김길리만 여유롭게 달리던 모습. 후반에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앞 선수들을 추월하던 순간. 하루 8시간을 훈련하면 저런 체력이 나오는 거구나.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방금 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8초 4. 시속 47km. 하루 8시간. 저는 그 숫자들을 곱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7살 때 헤이렌베인 운하에서 처음 스케이트를 신었고 아버지한테 기초를 배웠고 지역 클럽에서 훈련했고 아마추어 대회에 나갔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빙상은 종교니까 저도 그 종교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루 8시간이요?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하고 저녁 전까지 또 훈련하는 생활. 일주일 내내. 몇 년 동안. 저는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더 검색하면 자존심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본류고 쇼트트랙은 비주류입니다. 우리는 비주류에 저렇게까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비주류에 하루 8시간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계주 결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길리가 또 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 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 선수가 어떻게 달리는지, 한국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보고 싶었습니다. 잠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 어제 1500m를 보고 나서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좌석이 남아있어서 바로 예매했고 점심도 거르고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트랙이 잘 보이는 위치였고 저는 혼자 앉아서 경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출전 명단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한국팀에 김길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민정도 있었고 다른 선수들 이름도 보였습니다. 저는 어제 검색하다가 알게 된 건데 계주에서는 에이스가 보통 마지막 2바퀴를 맞는다고 하더군요. 김길리가 이번 주자라는 건 마지막 승부를 맡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개최국이라 관중 대부분이 이탈리아를 응원하고 있었고 경기장 분위기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국기가 사방에서 흔들렸고 함성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면서 트랙을 바라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초반에 한국이 3위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 저는 어제랑 비슷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길리가 후반에 터지는 스타일이라면 지금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 지켜봤습니다. 4바퀴를 남기고 한국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최민정이 추월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아직 선두였는데 마지막 주자가 누군지 보니까 아리안나 폰타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폰타나. 올림픽 쇼트트랙 최다 메달리스트. 메달 13개.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 저는 어젯밤에 검색하다가 그 기록을 봤는데 13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김길리가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2바퀴를 남기고 김길리가 움직였습니다. 인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1500m에서 봤던 그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과감했습니다. 폰타나 바로 옆으로 붙어서 코너를 돌았고 직선주로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김길리가 1위, 폰타나가 2위. 경기장이 술렁거렸고 이탈리아 관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트랙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13개 메달의 레전드를 22살짜리가 추월한 거야? 마지막 코너에서 김길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원심력을 못 버티는 것 같았고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길리가 양손을 빙판에 짚었습니다. 두 손을 다 짚고 균형을 잡으면서 코너를 돌았고 그 자세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저런 건 처음 봤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면서 양손을 빙판에 짚는다고요? 그것도 올림픽 결승에서? 저건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의지, 어떻게든 1등을 지키겠다는 집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길리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위. 금메달. 경기장 한쪽에서 한국 관중들이 폭발했고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김길리가 두 손을 움켜쥐며 포효했고 다른 팀원들이 달려와서 껴안았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은 조용해졌고 폰타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링크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 뭐고 상관없었습니다. 방금 본 건 그냥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22살짜리가 13개 메달의 레전드를 추월하고 넘어질 뻔하면서 양손으로 버티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제 1500m에서 본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길리의 후반 스퍼트, 그 폭발적인 속도는 그냥 체력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8시간 훈련, 수십 명이 붙는 국가대표 선발전,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저런 순간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건 개인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 김길리는 그 시스템의 최신 버전이었고 폰타나 같은 레전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빈 좌석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트랙에서는 시상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관중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빙상은 네덜란드의 종교라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걸 과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경기장을 나오는데 한국 관중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금메달이나 김길리 같은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함성을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라서 못 알아들었는데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제스처를 했습니다. 사진 찍어달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랑 옆에 있던 가족들이 포즈를 취했고 뒤에 태극기가 보이게 각도를 맞춰서 찍어줬습니다. 아주머니가 사진을 확인하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땡큐, 땡큐. 영어로 고맙다고 했고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뭐라고 더 말했는데 아마 어디서 왔어요? 저 같은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요라고 대답했고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 네덜란드.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옆에 있던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작은 태극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깃발이었고 막대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받아들었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또 땡큐 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밀라노 거리를 걷고 있다니. 저는 걸으면서 그 깃발을 쳐다봤습니다. 빨간색이랑 파란색 태극 문양, 내 모서리에 검은 줄. 처음 보는 국기는 아니었는데 손에 들고 보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벤치가 보여서 앉았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경기 중에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긴 했는데 김길리가 폰타나를 추월하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빙판을 짚으면서 코너를 도는 장면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네덜란드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이거 봐. 진짜 미쳤어. 그게 제 인정 방식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장문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대단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내고 미쳤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였습니다. 빙상 종주국 네덜란드에서 온 제가 다른 나라 선수 영상을 공유하면서 미쳤어라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저 선수 누구야? 야, 양손으로 짚으면서 달리는 거 맞아? 저는 하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선수야. 김길리. 22살인데 올림픽 금메달 2개 땄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람보르길리? 그 별명 진짜야?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진짜야. 나도 처음엔 과장인 줄 알았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밀라노 밤하늘의 별은 잘 안 보였는데 가로등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있는 태극기를 다시 봤습니다. 아까 아주머니가 준 깃발. 저는 그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빙상은 네덜란드의 종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우리는 여전히 최강이고 얼음 위에서 네덜란드의 자부심은 유효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하나를 더 알게 됐습니다. 쇼트트랙에서는 한국이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태극기가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헤이렌베인 링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스피드 스케이팅 연습이었고 아버지가 옆에서 코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같은 링크장, 같은 훈련, 같은 일상. 근데 뭔가가 달라진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 안나가 다가왔습니다. 야, 밀라노 어땠어? 쇼트트랙 봤다며? 저는 물을 마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안나가 물었습니다. 재밌었어? 쇼트트랙 별로 아니었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나한테 보여줄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길리가 폰타나를 추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2바퀴, 인코스로 파고드는 순간 양손으로 빙판을 짚으면서 코너를 도는 장면. 흔들리긴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안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거? 양손으로 짚으면서 달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림픽 결승에서. 저러고도 1등 했어. 안나가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미쳤다. 저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넘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안 넘어졌어. 금메달 땄어.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 선수 누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길리. 한국 선수야. 22살인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땄어. 안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2살? 우리랑 동갑이네. 대박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박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안나가 영상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밀라노 가기 전에 쇼트트랙 별로라고 안 했어? 스피드 스케이팅이 진짜라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람보르길리 별명 보고 코웃음 쳤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어. 내가 몰랐던 거야. 안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에바가 인정을 해? 빙상 얘기해서?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직접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안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했나 보다. 내가 인정할 정도면. 훈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링크 위에 서서 스타트 자세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고 저는 얼음을 찼습니다.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을 훈련한다. 저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 매일 8시간을. 저는 지금 3시간이 빡빡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코너를 돌면서 김길리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양손으로 빙판을 짚는 장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 저는 그 집념을 생각하면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당장 하루 8시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아주머니한테 받은 작은 깃발. 저는 그걸 꺼내서 라커 안쪽에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었는데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훈련하러 올 때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람보르길리. 그 별명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밀라노에서 직접 봤습니다. 얼음 위를 달리는 엔진을. 그리고 그 엔진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저한테 쇼트트랙 얘기하면 저는 안나한테 했던 것처럼 영상을 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한국이야. 네덜란드로 돌아온 에바는 지금도 매일 훈련을 합니다. 헤이렌베인 링크장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고 아버지한테 코칭을 받고 아마추어 대회를 준비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같은 링크장, 같은 훈련, 같은 일상. 근데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빙상은 네덜란드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에바는 밀라노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걸 과학으로 만들었다는 걸. 에바는 라커를 열 때마다 작은 태극기를 봅니다. 밀라노에서 한국 아주머니한테 받은 깃발. 아무도 모르게 붙여놨는데 에바는 압니다. 그게 거기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양손으로 빙판을 짚으며 버티던 22살, 얼음 위를 달리던 엔진.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쇼트트랙 재밌어? 에바는 웃으면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어줍니다. 이게 한국이야.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한 명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